명강사분들의 현장감 있는 라이브 강의를 쉽게 들을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지식의 양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는 이 시대의 절대 명제가 있습니다. 평생 학습의 시작을 본 오디오북으로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홍한상 작가입니다. 지금부터 정주영, 이병철 두 회장님을 비교하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병철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 사실은 한국의 한국형 경영을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60년대 수출의 시대 때 구로공단의 여공이라든지 월남전에 참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달러를 벌어왔던 우리 형님들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그 뜨거운 열사의 사막에서 달러를 벌였던 우리 아버님 세대의 공이 있죠. 그러나 한 개인을 몇 사람을 꼽으려면 아마 이분들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병철 회장님은 87년에 작고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정주영 회장님은 근래에 작고하셨지만은 점점 또 잊혀져 가고 있죠. 시간이 말이죠. 이 이병철 회장님 갖고도 10시간 해야 됩니다. 정주영 회장님도 10시간 해야 되는데 오늘 80분 동안 이 두 분을 비교해야 되니까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스피디하게 하겠습니다. 이어르는 아시다시피 삼성을 창업하셨죠. 1938년도에. 이어르는 현대그룹을 창업하셨죠. 1939년도. 1년 차입니다. 두 분의 나이는 이분이 좀 많지만은, 우리나라는 경영의 신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일본은 하고 있죠. 자, 우리도 이제부터는 이 경영의 신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썼던 책들입니다. 앞에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와서 강의를 하게 된 거는 아마 이병철 경영대전이라는 책을 제가 2003년도에 냈습니다. 이게 432페이지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것도 100페이지를 잘라내서 432페이지가 됐는데, 이 책을 쓰고 나서 이 책 그 저자의 그 주인공의 아들인 이건희 회장이 이 책이 나오자마자 사고 나서 본인이 읽어봤대요. 읽어보고 딱 한마디 했다 하더만, 잘 썼다. 칭찬 들으면 된 거 아닙니까? 이건희도 모르는 사실이 여기에 몇 개 있습니다. 자, 일본 가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그것도 얘기를 드리겠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주영 회장님을 또 써야겠다 해서 정주영 회장님 책을 썼죠. 그 다음에 이 두 분을 비교한 책을 쓴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당대 최고의 경영자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양반은 한국에서만 최고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고고, 저 개인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경영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니가 졌잖아요. 2004년도에 소니가 삼성전자의 2배 했다고. 이 시가총액이. 지금 절반에 소니가. 소니 일본 가보면 일본 본사에서 깜깜합니다. 불 다 꺼졌어. 아주 그냥 망조가 들어가지고 회사가 애들이 침통합니다. 삼성한테 워낙 깨지니까. 안 돼요, 지금 상대가. 아마 앞으로 더 벌어질 겁니다, 격차가.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의 그 사장들이 워낙 잘해서 결국 대한민국을 이끄는데 앞장섰다 해서 삼성의 사장들 16명을 썼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국의 그 경제 발전을 이제 썼는데, 일본 애들은 그럼 어떻게 그 경제를 발전시켜 왔냐? 이제 하는 과정을 제가 쓴 겁니다. 첫 번째 책이 2003년에 나온 오사카 상인들인데, 오사카에는 100년 이상 된 기업이 530개가 있습니다. 가게가. 그래서 얘들이 400년 동안 전통을 가지고 이 장사를 해왔는데, 이 오사카 상인이 배출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마쓰시다 고노스케입니다. 이게 난데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마쓰시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사카를 취재해가지고 오사카의 상인들에 관해서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동경에, 긴자에 가면은 작은 가게들이 많습니다. 100년서부터 800년 된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들을 제가 취재를 해가지고 쓴 책이 긴자 상인이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교토라는데, 과거에 일본의 수도였죠. 1100년 동안. 교토에는 세계적인 강소기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닌텐도가 교토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라타 제작소라고 있어요. 무라타 제작소가 아주 세계 최고의 강소기업인데, 무라타 제작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모르더라고. 닌텐도는 알아도. 그래서 이런 그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쓴 책이 바로 이 아킨도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회사를 포함해서 일본의 나고야가 있는, 나고야라는 지역이 있는데, 나고야에 도요타 자동차가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460개의 중소기업이 포진하고 있어요. 나고야가 일본 최대의 산업 클러스터죠. 일본 경제의 혼입니다. 그래서 이 나고야를 포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쓴 게 일본의 상도 완결판을 이번에 8월 1일 날 출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 경제의 그 번영의 이면을 다룬 거죠. 이 책 꼭 사셔야 됩니다. 자, 일본에는요, 경영의 신이 3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 사람이 바로 마쓰시다 고노스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사카 상인의 후예죠.
일본 경영신의 넘버원 1인자입니다. 나는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든다는 철학을 가지고 일본의 경영을 진두지휘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일본 경영의 첫 번째 신이고, 두 번째 신은 혼다 자동차를 만든 혼다 소이치로입니다. 혼다 소이치로가 두 번째 신. 세 번째 신은 소니를 창업한 이부카 마사루입니다. 이 세 사람을 합쳐서 일본 경영의 3대 신이라고 하죠. 제가 이 3대 신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네들의 시대는 끝났다. 왜냐하면 마쓰시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당신이 평생 동안 한 일은 가전그룹밖에 없다. 가전. 그런데 우리 한국의 이병철 회장은 가전했지, 조선도 했지, 반도체도 했지, 증권회사, 보험회사 말한 게 없어. 예? 규모가 상대가 안 돼, 상대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현대건설, 건설회사 있지, 현대중공업 세계 최고의 조선회사 갖고 있지, 하이닉스 반도체도 그 양반이 사실은 만든 거지, 현대자동차도 만들었지. 이 사람의 한 5배 일을 더 한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근데 우리나라는 평가를 별로 일본만큼 안 했죠. 일본에 그런 사람 나왔으면 아마 2000년 역사의 최대 영웅으로 아마 지금 평가받을 겁니다. 어쨌든 마쓰시다가 이렇게 훌륭하다는데, 자, 일본은 이렇게 기업가를 우대해서 경영의 신이라고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기업가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부터 기업가들을 좀 존중하는 풍토가 된다. 이병철 회장은 1910년 우리나라가 망하던 해에 태어났어요. 경남 의령에서 태어났어요. 의령을 제가 가봤어요. 의령에 아주 산골짜기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가보고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이 산골 동네에서 무슨 천석군이 어떻게 나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논도 조금밖에 없고 그 앞에 마을 전체 다 합쳐도 내가 볼 때 천석이 도저히 나올 때가 아니야. 근데 하여튼 천석군 집안이라고 이제 보통 그러죠. 이제 와세다대학 경영학과를 중퇴했죠, 이 양반이. 그러고 들어와서 이제 사업을 해서 38년대에 창업을 했는데, 이병철 회장의 주특기는 뭐냐면 경박단소 산업의 대가입니다. 경박단소. 가볍고 짧고 조그맣고 이런 걸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제일 처음에 만든 게 제일제당이죠. 1953년 부산에서 만들었는데, 제당이라는 건 경공업이죠. 그 다음에 제일 모직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경공업입니다. 그 다음에 가전으로 넘어가죠. 가전도 역시 뭐 중공업이라고는 보지 않는 거죠. 가전도 경공업이죠. 그 다음에 양반이 한 게 뭐 반도체라든지 이거 다 이 일종의 그 경박단소 산업에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돼서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중후장대한 산업을 했지만 삼성그룹의 특징은 이 경박단소 산업입니다. 반면에 정주영 회장님은 이 양반은 다싸 아래죠. 1915년생인데 강원도 통천 이북에 태어나서 여기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분은 송전소학교 학력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중후장대 산업이죠. 중후장대. 현대건설 건설회사 크죠. 무겁고 그 다음에 현대조선 배 만드는 거 세계 1등. 이 중후장대죠. 자동차 역시 중공업이죠. 또 인천제철 지금은 이제 현대제철로 바뀐 그 전부 철강산업. 이게 전부 중후장대 산업을 한 거예요. 이 양반은 아주 두 사람이 성격이 판이하죠. 여기는 경박단소, 여기는 중후장대. 너무 틀립니다. 두 사람의 이 스타일이. 결국 이 두 분이 합친 경영이 바로 이 한국 경영이다. 자, 1930년대 초반에 정주영 회장님의 모습입니다. 이분이죠. 자기 친구들은 꼬맹이고 혼자만 이렇게 커요. 왜냐하면 학교를 늦게 다녔어. 이 양반이. 학교를 뭐 10살 땐가 국민학교를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얘 동생 뻘 되는 애들하고 같이 다닌 거예요. 요게 이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출을 하던 때 이제 사진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4번 가출했죠? 4번. 자기 아버지 정봉식이라는 자기 아버님이 농사꾼이었는데 4,000평 정도의 논과 밭을 갖고 있었습니다. 빈농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4,000평이면 그냥 밥은 먹고 사는 집안이었죠. 이병철 회장에 비하면 뭐 굉장히 상대가 안 되는, 저쪽은 천석군인데 하루에 2끼를 먹었는데 저녁 때는 배가 고파서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그 멀건 죽을 먹으니까 이게 농사를 말이지 새벽 5시부터 나와가지고 해가 져서 깜깜할 때까지 농사를 져봐야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나 해서 본인이 이제 가출했죠. 가출해서 저 원산 쪽에 가서 철도 공사판에 노동을 했습니다. 철도에 탄광석 같은 거 밀고 이제 가는 거.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 본관도 이 양반이 거기서 노가다를 뗐죠. 또 금강산에 가서 뽀이 노릇 뗐죠. 여관에서 뽀이 노릇 뗐습니다. 고생부작이 한 양반이죠.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자기 여동생 시집 보내려고 소 팔아가지고 장롱석에다 소 판 돈을 뭐 30원인가 넣어놓은 걸 갖다가 밤중에 들고 튀었잖아요. 이제 다 자서전에 나온 얘기죠. 밤중에 들고 튀어가지고 서울 청량리로 와서 그 돈을 이제 부기학원 댕겼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체포하러 왔죠. 그 아버지한테 잡혔죠. 그래서 아버지가 울면서 사정했죠. 주영아, 돌아가자. 너는 우리 집의 장남이고 장손이다. 네가 잘못되면 우리 집 망한다. 그래서 이제 울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에 서울까지 오셨으니까 창경을 한번 구경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둘이 창경을 가죠. 근데 아버지가 그러죠. 입장료가 아까우니까 너만 봐라. 그러니까 정주영이 그러죠. 아버지가 안 들어가면 나도 안 들어가겠다. 그래서 할술 때려서 둘이서 난생 처음 창경 구경을 했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각출을 또 하죠. 자, 요게 송전 소학교를 졸업할 때의 사진입니다. 키가 컸어요. 인천 부두에서 밀가루 하역 작업, 쌀 하역 작업도 했습니다. 노동자죠. 고려대학교 본관 신축공사 여기서 이 견치돌을 등에다 씌우고서 이 일본말로 이 아시바 위를 걸어서 여기다 돌을 날랐죠. 자기 동생인 정세영 회장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시험을 봤는데, 이제 정세영 회장은 나중에 현대자동차 회장이 되죠. 돌아가셨지만은. 고려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자신이 없어. 형, 내가 도저히 들어갈 자신이 없다 말이야. 고려대학교. 그랬더니 이놈아, 나도 들어갔는데 네가 왜 안 들어가? 네가 왜 못 들어가? 그런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고려대학교 들어가서 여기서 본관에서 일을 했다 이 말이야. 이놈아, 나도 들어갔는데 네가 왜 못 들어가? 이런 거예요. 이런 데서 노동을 하셨습니다. 자, 1934년도에 정주영 회장님이 복흥상해라는 쌀가게 취직을 합니다. 난생 처음 한 달에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최초의 월급쟁이가 된 겁니다. 이 복흥상해는 지금 신세계백화점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서울 신세계백화점 바로 옆에. 이분이 이제 복흥상해의 사장님입니다. 여주인인데, 이분 따님이 김문순 씨라고 경기여고를 다녔어요. 경기여고 다닌 김문순 씨에 증언을 하죠. 정주영 회장은 비록 쌀가게 종업원이었지만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이 집에 종업원이 한 7명 있었는데, 이 종업원들이 저녁 때 일이 끝나면 자기 그 숙소에 가서 대부분 술 먹거나 고스톱 치거나 골프를 쳤어요. 근데 정주영 회장은 늘 독서만 했답니다. 그리고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복흥상해 쌀 창고로 가가지고 쌀 창고에서 쌀은 쌀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조는 조대로, 콩은 콩대로, 깨는 깨대로 딱 일목요연하게 정돈을 하죠. 그 정주영 회장님이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일목요연입니다. 일목요연. 한눈을 감으면 또렷하게 보인다. 일목요연. 평생 일목요연을 좋아했어. 정리정돈을 굉장히 잘했어요. 이때부터 이미 그러한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1934년 이 무렵에는 우리 이병철 회장님은, 제가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은 이병철 회장님은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별도로, 더 복잡하기 때문에 경영 과정이 하려고 했는데 그냥 말로 몇 말씀 드릴게요. 요 무렵에는 우리 이병철 회장님은 땅을 500만 원 샀습니다. 샀는데 중일전쟁 터져갖고 망했어. 전쟁이 터지면요, 모든 부동산 경기는 거품이 됩니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다 팔고 결국 간신히 그 대구에 가게 하나 차릴 정도밖에 돈이 안 남았다고. 이 무렵에 정주영 회장은 쌀가게 종업으로 뛰었고, 그 양반은 1938년도에 드디어 생애 최초의 사업인 삼성상해를 대구의 인계동에 차립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조그만 집 같지만은 1938년 이 무렵에 이러한 상해를 차렸던 건 굉장히 큰 겁니다. 판 거는 별표국수, 건어물, 사과였는데, 이 별표국수는 그 당시에도 품질 제일이었고, 대구 지방에 국수 가게가 30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품질로서 가장 뛰어났다고 합니다. 값은 좀 비쌌대요. 그때도. 그렇지만 물건을 이미 좋은 걸 팔았다. 그 다음에 이 건어물. 포항 쪽에서 나는 오징어라든지 생선 말린 걸 갖다가 내륙시장, 소위 대구나 구미나 이런 데 갖다 팔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들고 만주까지 가서 팔았어요. 또 대구에 사과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만주에 사과가 없으니까 이걸 또 사과를 또 만주에 수출했습니다. 본인이 이미 이 당시부터 한반도에서만 장사를 한 게 아니라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이미 장사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그룹이 됐다는 건 대단한 능력이죠. 대단한 실력이 있는 겁니다. 자, 삼성상해가 대구에서 이렇게 창업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돈을 벌었습니다. 자, 경일상해가 있었던, 경일상해는 뭐냐면, 자, 이병철 회장이 삼성상해를 대구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가게를 하고 있을 때 정주영 회장도 창업을 합니다. 그 이듬해. 복흥상해에 점원으로 들어갔던 이 양반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복흥상해집 아들이 이놈한테 이제 가게를 물려줬는데, 쌀가게를. 그 복흥상해가 굉장히 큰 가게였어요. 왜냐면, 그걸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일본 놈들이 잘 사는 놈은 전부 복흥상해 쌀을 갖다 먹었더라고. 그 남산에 그 필동에 한옥마을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그 일본 사람들이 살던데요. 예. 제가 서울서 500년을 살았어요. 서울 19대인데, 19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울을 좀 압니다. 거기에 일본 놈이 많이 샀다고. 많이 해서 우리 아버지 얘기도 그래. 황금정 본종통에
그 일본 놈한테 쌀을 대든다. 복궁상이거든. 그게 굉장한 큰 도매상입니다. 그런데 그 집 아들놈이 가게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놈이 맨날 남봉꾼이야. 이 플레이보이라고. 맨날 기집질하고 말이지. 술이나 먹고 이래서 이 아줌마가 저놈한테 물려줬다가는 가게 말아먹는다. 그래서 정주영한테 이 복궁상을 남깁니다. 남겨. 대신 그 가게 인수자금, 쌀하고 가게값 터하고 이런 거는 전부 할부로 갚기로 하고서 남겼는데 이 양반이 가게를 옮기죠. 왜냐하면 그 인현동이 너무 집세가 비싸고 땅값이 비싸니까 신당동으로 옮깁니다. 1939년도에 신당동이라는 데는요. 거긴 아마 미나리밭 정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광희문 바깥에는 광희문이라는 데는 옛날에 시구문이라고 그래서 시체가 나가던 데거든요. 조선시대 때는. 그런데 이 사진이 지금 현대그룹에서 저한테 준 건데 이게 1939년도에 신당동에 이 전차가 댕길 리가 없어. 이게 사진이 잘못된 거예요. 저 어르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지금 신당동에 옛날에 이 전차가 댕겼다고 보세요. 사대문 안에만 댕겼지. 예. 제가 어렸을 때도 전차가 동대문하고 마포까지만 왔다 갔다 했지 그 이상 댕기지 않았거든. 60년대 초에도. 그래서 어쨌든 신당동에 이제 가게, 쌀가게를 경인상해라고 이름을 바꿨죠. 바꿔서 이제 양반이 장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종 회장님을 좀 정리를 하면 4번을 가출했습니다. 농사꾼 하기 싫어서 취직했습니다. 취직해가지고 주인은 또 신뢰를 받았죠. 성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일상을 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937년 이제 중일전쟁이 터집니다. 중일전쟁이 터진다는 것은 전시체제로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산업활동, 상업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고 나서 정주행 회장이 탄광을 하나 황해도에 탄광을 인수해서 갔는데 여기서 더 있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것 같고 징용이나 징병 나갈 것 같으니까 잠적을 하죠. 고향으로 돈 싸들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해방이 되고 나서 현대토공과 현대자동차공업사라는 회사를 세우죠. 그때 쌀장사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대토공을 했는데 처음에는 현대자동차를 만들었죠. 이게 자동차 서비스 공장이거든요. 정정 회장이 머리가 있는 사람인 게 1945년도에 우리나라 자동차 공업의 통계를 보면 서울에 한 5,200대 정도의 자동차 굴러다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일본에는요, 혼다라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만들었죠. 그러다 나중에 자동차를 바꾸거든요. 혼다가 오토바이 시대 다음에는 자동차 시대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정주영 회장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자동차 서비스 공장을 차렸는데 이놈의 자동차 서비스 공장은 외상이 많아, 외상. 차를 고치면 대금을 파줘야 되는데 대금을 아니고 외상을 잡고 하니까 외상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근데 관청에 들어가서 돈을 받으러 자동차 수리해가지고 구청에 들어갔더니 토목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는데 자동차 수리비는 기껏해야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인데 이 토목업 한 놈들은 돈을 한꺼번에 막 5천만 원, 8천만 원씩 막 받아가니까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져가지고 저 사람은 뭘 하길래 나는 몇백만 원 받으러 왔는데 저는 몇천만 원씩 받아가나 봤더니 토목을 하더라. 그래서 그날로 집에 와가지고 자기 직원들한테 그 옆에다 간판 하나 더 붙여라. 현대토건이라고. 그래서 간판을 하나 나란히 붙인 겁니다. 회사를 따로 차린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964년, 65년도에 지금 동아일보 건너편 코리아나호텔 맞은편이죠. 서울신문 바로 밑에 현대건설 본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어르신? 제가 그 앞을 무지하게 많이 왔다 갔다 했고. 거기에 이제 그 본사가 거기 있었죠. 자, 요 사업을 하던 무렵에 1948년도 뚝섬에서 그 가족이 지금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분이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죠. 벌써 이 허벅지 보세요. 어? 이 쌀을, 이 한 가마니를 한 손으로 들 정도로 힘이 셌대. 이 사람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가운데. 알아맞히면 제가 책 사인해서 한 거 드릴게요. 몽구. MK. 요때 11살 때인데, 49년도면 11살이거든요. 참 이분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게, 기업가라는 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보고, 내일 당장 너 현대그룹 회장 시켜줄 테니까 가서 내일부터 근무해라. 그러면 제가 일주일밖에 근무를 못해. 왜냐? 일단 현대차 양재동 사업에 현재까지도 제일 먼저 출근한 사람 정몽구야. 아침 6시 반이면 딱 출근해. 그러나 일단 그렇게 부지런해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 엘라바마 현대차 공장 출장을 갑니다. 여기서 LA까지 갑니다. 10시간. LA에서 엘라바마 비행장까지 5시간 갑니다. 거기서 내려서 차를 타고 4시간 반을 또 가야 됩니다. 엘라바마 공장까지.
그럼 몇 시간입니까? 20시간 걸리죠. 갈아타는 것까지 하지만 하루가 더 걸립니다. 70 넘은 노인이 1년에 2번을 거기 갑니다. 미국 엘라바마 공장을. 그 다음에 인도 첸나이에 현대차 공장이 있습니다. 70 넘은 노인이 거기에 1년에 또 2번을 갑니다. 거기만 있습니까? 미국 얼바인 디자인 센터 1년에 2번 갑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디자인 센터 1년에 또 2번 갑니다. 체코슬로바키아 현대차 공장 1년에 2번 갑니다. 그 사람이 1년에 2번씩 전 세계 공장을 다 돌아다녀요. 제가 현대차 첸나이 공장에 가서 정몽구 회장이 쓰는 방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갔어요. 나는 적어도 MK 현대차 그룹의 회장이 쓰는 방이면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침대 하나에다가 3평짜리 거실 하나 딱딱 붙었더만. 거기에서 몽구 회장이 그런데 첸나이에 28명의 한국 직원이 나가 있거든요. 현재 기능공도 좀 인도해 드리니까. 딱 도착하면 신문지 깔아라. 딱 근데 신문지. 그 신문지 쫙 깔아. 브루스타 올려라. 그 브루스타 딱 올려. 가스불 켜. 탁 켜. 삼겹살 올려라. 삼겹살 올려. 그 신문지 깔고 또 소주하고 맥주 타서 먹는 거예요. 9병. 26명한테 한 잔씩 다 줍니다. 그 첸나이에 있는 현대차 직원들이 말해요. 회장님이 거기까지 와서 자기 계급이 과장, 대리, 차장밖에 안 되는데 이름을 다 알아. 이름 외우는데 천재. 그 직원 숙소를 가면 직원 숙소를 제가 가봤는데 내가 거기서 울었어. 현대차 애들하고 나 울었다니까. 왜 울었냐면 38도야. 한겨울에 나간대. 2월달에 갔는데 그때 38도예요. 한여름엔 몇 도냐? 그랬더니 47도라는 거야. 47도. 47도 어떻게 자냐? 그랬더니 에어컨이 없으면 절대 못 잡니다. 그냥 에어컨이 있어. 근데 문제는 하룻밤에 정전이 17번에서 18번 정전이 된다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기 어르신 계시지만은 우리 60년대 초반에 정전이 이렇게 많았다고. 그 정전되면 에어컨 나가. 그럼 47도에 찜통에서 어떻게 자냐 이거야. 그러면 전부 다 베개를 들고 그 센터가 있어요. 그 직원들 헬스클럽도 수영장도 있어. 그 센터로 가. 센터에 가니까 이만한 강당이 하나 있어요. 강당 가니까 매트레스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더라고. 그 매트레스를 깔고 거기 자. 왜냐? 센터는 자가발전이야. 한국에서 발전기를 갖다가 자가발전을 시키고 있으니까 24시간 에어컨이 돌아. 그래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응? 그 꼬맹이들이 거기에 이제 컴퓨터를, 데스크탑을 30대를 이렇게 놔줬어. 그래서 이제 주재원 자식들이 PC방에 인도는 형편없으니까 그 일부러 만들어준 겁니다. IT선 다 깔아줘가지고. 근데 냉장고가 2개 딱 있는데 냉장고에 보니까 쭈쭈바서부터 시작해서 요새 우리 애들이 먹는 얼음 과자 다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한국서 여기까지 다 갖고 온 거야 그랬더니 몽고 회장이 그랬대. 너 한국에서 여기까지 애들이 여기까지 와서 공부하는 것도 고생인데 간식을 떨어뜨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그날로 그냥 공수해가지고 꽉꽉 채우는 겁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데가 있어요. 제가 칭찬하려고 한 게 아니라 현대차 직원 26명을 인터뷰를 하면서 걔들하고 이제 저녁 때 술 먹는데 마지막 날 걔들이 그러더라고. 울어 내 앞에서. 왜 우냐? 너무 힘들었어. 너무 덥다는 거야. 김치를 먹어야 되는데 배추김치를 먹어야 되는데 그 현대차 이게 옆길로 가면 오늘 밤새야 되는데 이런 데서 한국 기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기업인들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훌륭해. 한국의 힘이 무섭죠. 한국은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리베르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우리가 100명이고 저쪽이 50명이야. 전쟁부터. 그럼 저놈이 50명 다 전사하면 우리가 50명만 살아남아야 돼. 이게 리베르타의 법칙은 저쪽이 전사할 때 우리는 75명이 살아. 25명밖에 안 죽는다. 이게 리베르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현대차가 모스크바에 가도 현대차하고 혼다하고 도요타하고 붙습니다.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가 주요 타겟가 도요타, 혼다예요. 그거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일본에는요, 도요타, 혼다, 마쓰다, 닛산, 한 10개 돼, 자동차 회사가. 우리는 딱 2개야. 현대, 기아. 그럼 리베르타의 법칙에 의해서 보면은 우린 전멸당했어야 돼. 네, 전멸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멸당하기커녕 너무 잘 싸우고 있어. 4등 됐어, 4등 요번에. 전 세계 4등. 그냥 정몽구 회장한테 편지 썼어. 3등까지 할 때까지 열심히 좀 따라라. 편지 썼어요, 내가. 받았을 겁니다, 지금. 리베르타의 법칙도 통하지 않는 게 우리 한국 경제의 힘입니다. 자, 48년도에 이병철 회장은 서울 YMCA, 지금 현재 YMCA 있죠. 종로 2가에 삼성물산공사를 만들죠. 홍콩하고 무역업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 양반의 사진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6.25 전쟁이 터지죠. 전쟁이라는 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쟁이라면 모든 기간 산업이 다 망가지고 사업가 공업 다 망가질 것 같은데 사실은 전쟁터에서 사업가 돈을 벌죠. 이병철 회장이 전쟁터에서 어떤 돈을 버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사실은 사업의 찬스를 잡는데 이때 뭘 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이병철 회장의 사업 미천이 사실 여기서 나왔어요. 전쟁에서. 뭐냐?
고철 덩어리를 일본에 갖다 팔아버렸어요. 폭탄 떨어진 껍데기, 총알 껍데기, 대포 망가진 거, 탱크 망가진 거, 트럭 부서진 거. 그래서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뭘 했냐? 제1제당을 만든 거죠. 제1제당. 자, 그 무렵에 우리 정주영 회장님은 뭘 했냐? 이제 이 양반이 메칼스타 공군 중위입니다. 중위. 메칼스타가 1953년도에 아이젠하워가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야 되는데 6.25 전쟁에서 미군이 너무 많이 죽었어. 그래서 부산에 외국인 묘지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요새날에 이제 유엔 묘지죠. 그 당시 이렇게 안 돼 있죠. 이걸 만들었는데 메칼스타가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한테 가서 우리 미국 부통령이 한국에 와서 이 죽은 미군들의 유해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보고 싶어 하는데 그 묘지를 갈 거다. 근데 문제는 지금 한겨울인데 그냥 황토으로 그냥 봉부이나 대충 만들어갖고 그냥 묘지가 수천 개가 있는데 이거를 아이젠하워 부통령이 보면 얼마나 이걸 가슴 아프게 생각할 것이냐. 미국의 국민이 이 사진이 미국의 뉴욕타임스에 보도가 되면 얼마나 한국을 원망할 것이냐. 따라서 부통령이 오기 전에 이걸 어떻게든지 좀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연구를 좀 해라. 돈은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잔디밭을 만들어서 입혀야 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잔디가 없습니다. 70년대까지 우리는 잔디라는 게 없었고 때라는 게 있을 때. 지금 무덤에서 때를 입히지. 가만히 고민해보니까 잔디는 도저히 구할 데가 없으니까 보리밭을 갖다가 통째로 보리를 떠다가 한겨울에. 보리밭이 잔디하고 비슷하잖아요. 미국 내 이게 보리인지 잔디인지 뭐 알 게 뭐야. 그걸 트럭으로 통째로 떠다가 온 유엔군 묘지를 다 덮어버렸어요. 아이젠하워가 딱 와서 보니까 남의 나라 전쟁터에 가서 억울하게 죽은 우리 미군들을 묘지를 이렇게 잔디로서 잘 관리하고 있구나. 이 보리밭 보신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메칼리스타한테 막대한 돈을 벌죠. 그 당시에 2천만 환 정도를 벌었다고 그래요. 근데 2천만 환이나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정주영 회장도 이 전쟁의 와중에서 찬스를 잡죠. 자, 이병철 회장은 53년도에 폭탄 껍데기 파는 돈 갖고 제1제당을 부산에서 만듭니다. 이어서 삼성물산도 거기서 현지에서 만듭니다. 이때 바로 GS의 이제 허정구 사장이 이제 여기 참여를 하죠. 이 두 회사 다 참여합니다. 요게 이제 대구에서 만든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만든 제일모직이죠. 자, 이 무렵에 정주영 회장님은 부산에서 유엔군 보리밭 잔디를 만들어서 번 돈을 가지고 1953년은 아니고 57년도에 고령교 공사를 하죠. 이게 고령교인데 53년 당시에 이게 말이에요. 이 고령교가 이 빨치산에 루트였어요. 이 빨치산들이 이걸 통해서 이 전부 고령 쪽에 있는 무슨 산에 올라가지고 빨치산을 활동을 하거든. 이걸 폭격을 해버렸다고. 해버려서 57년도에 이 다리를 놔야 되는데 정주영 회장이 이걸 이 불알 입찰을 받은 겁니다. 받아서 이걸 공사를 들어갔거든요. 공사를 들어갔는데 이 공사를 땄을 때 하고 끝날 때 인플레가 너무 심해가지고 물가가 7배였대요. 7배. 인플레가 그 당시엔 그렇게 심했습니다. 성냥각 하나가 이를테면 3원이었던 것이 21원으로 뛰어버립니다. 세멘트 값이 10원이었던 게 70원이 돼버려요. 공사 금액을 받은 공사 금액하고는 택도 없어. 결국은 이 공사를 질질 다 완공을 했는데 자기가 받은 돈 그거는 다 들어갔고 자기 집도 팔았고 자기 동생 집도 팔았고 매제 김영주라고 한국 프렌즈 사장 있습니다. 회장. 그 양반 집도 팔았고 다 팔아서 일가집 집 다 팔았어. 다 팔고 한 집에 다 다섯 집이 다 모여 살았어. 도저히 헤어날 것 같이 못했어.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정주영 회장이 이제 이 고령교 다리를 마치고 장비를 철수할 여력도 없었다 그러거든요. 여기에 가기는 뭐 컴프레셔 이런 걸 철수할 여력이 없다. 뭐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뭐 트럭에 싣고 올 수도 없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이 이제 시리에 빠져 있는데 1957년도에 한강 인도교 공사를 이 양반이 입찰에 들어가죠. 입찰에 들어갔는데 뜻밖의 제1위에 입찰에 당선된 회사가 흥화공작소였습니다. 흥화공작소가 단돈 1,000원에 입찰을 하죠. 이 공사를.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죠. 1,000원에 어떻게 밥 두 끼 값으로 이 철교 다리를 논다는 거냐. 이게 쉽게 하면 공무원들하고 좀 짜고 하는 짓거리인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제3위, 세 번째로 돈을 입찰 금액을 낸 정주영의 현대토건에게 이 공사가 돌아갑니다. 결국 이 다리를 완공하죠. 완공해서 여기서 사업의 찬스를 잡죠. 제2한강교가 이제 개통이 되고 나서 고령교 공사에서 이런 교훈을 얻었다 그럽니다. 내가 여기서 이 공사를 돈이 없다 그래서 중간에 때려치고 나오면 신용을 완전히 잃게 된다. 기업가가 신용을 잃으면 모동이 끝장난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양반은 보리밭잔디에서 보여준 기지, 뛰어난 아이디어, 고령교육공사에서 이런 교훈을 얻죠. 이건 시련이다. 실패가 절대 아니다 말이에요. 시련이다. 그러면서 이러죠. 담담한 마음을 가집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담담한 마음을. 지금 개동에 있는 현대 사옥에, 본사 사옥에 3층 복도를 가보시면 복도 코너에 계단을 올라갈 때 액자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 담담한 마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써있어. 이 양반이 이때 죽고 싶었다 이거야. 그런데 스스로 달랬다 이거야. 담담한 마음을 가집시다. 담담하시자. 스스로 자기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복도에다 그걸 걸어놓고 있어요. 담담한 마음을 갖자고. 자, 인생은요, 항상 위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생겨서 한강 인도교공사를 완공함으로써 건설업체로서 재탄생하죠. 자, 1964년도에 우리나라가 소위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 현대화 정책에 따라서 국토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단양 시멘트, 소위 시멘트가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니까 이 시멘트 공장을 만들 때 박정희 대통령이 2살이 아래입니다. 정주영 회장님보다 2살이 아래예요. 아래인데 이 양반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나이가 둘은 많은데. 정주영 회장하고 이병철 회장하고 박정희 대통령 골프 치러 갔어요. 골프 치러 갔는데 골프 갖고 나면 박 대통령은 꼭 막걸리 먹어야 되거든. 냉면 대접 갖고 와라. 냉면 대접을 딱 갖고 왔어. 막걸리를 냉면 대접에다 한 잔씩 따라주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냉면 대접을 딱 완샷을 합니다. 그러고서 풋고추 탁 쪄갖고 그냥 먹는 거예요. 자, 이병철 회장, 당신도 한 잔 먹어. 이병철 회장 따라주는 겁니다. 이병철 회장은 소주를 반 잔밖에 못 먹어. 그걸 대통령이 완샷을 해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냥 죽기 살기로 완샷을 하는 거야. 그래 꼭지한테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 당신도 한 잔 먹어. 정주영 회장 반응나. 그냥 단숨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완샷이. 두 번째, 다시 이제 박 대통령이 마시고 이병철 회장을 줄었는데 이쪽은 벌써 필름이 풀렸어. 눈이 풀린 거야. 그 정주영 회장은 말술이기 때문에 막걸리를 밤새도록 새벽 달이 기울 때까지 먹는 술이거든. 이 양반 자신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라 가난한 동사꾼의 심정을 안 겁니다. 이병철 회장은 야, 이 회장, 당신은 말이야 천석군의 부잣집 아들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세상에 고생 모르고 사는 사람이 뭐 당신 그만큼 됐지 뭘 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박 대통령한테는. 정주영 회장은 뭐든지 시키면 잘해. 술도 잘 먹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양 시멘트 공장을 졌는데 별명이 호랑이인 정주영 회장이 단양 시멘트 공장이 이 공사가 잘 되고 있나, 물건은 잘 만들고 있나, 이게 이제 순찰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마다 차가 없으니까 청량리에 가서 밤열차를 타고 밤 10시에 기차를 타고 이제 이 단양을 가는 겁니다. 어느 날은 정주영 회장이 너무 피곤해서 한정거장을 더 갔대. 단양에서 한정거장을. 근데 가다 보니까 이 한정거장 지나친 거야. 그럼 그 저기서 다음 정거장 내려서 와야 되는데 성질이 급하니까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가려고. 본인 표현에 그래. 난 살아생에 전 정주영 회장 딱 한 번밖에 못 만났어. 자기 표현대로 이래. 뛰어내린 다음에 몇 바퀴 굴렀는데 옷을 툭툭 털고 그냥 걸어갔다. 아까 허벅다리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게. 우리는 바로 다리 절단데. 그리고 그냥 입원하지. 우리는 바로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이 양반은 가가지고 이게 얘네들이 기차는 통과했고 단양 시멘트 근무자가 안 내렸다 이 말이야. 정 회장은. 호랑이는 안 내렸어. 그 기차는 통과해서 오늘 아빠 안 오는구나. 다 자자. 그러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술 먹고 자는데 이 양반이 중간에 뛰어내려가지고 거기서 걸어올 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장에 있는 종업원들은 24시간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돼.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나중에 차를 샀을 때는요. 차에서 잠을 보충하느라고 나중에 목 디스크가 걸려요. 밤중에 막 이동을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불철주야로 뛰는 겁니다. 자, 1966년 정주영의 현대건설이 드디어 해외 최초로 해외 이제 건설 토목공사에 나서죠. 태국의 나라티앗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이 양반이 지금 가 계신 겁니다. 여기서 대실패를 하죠. 대실패를 해요. 왜 실패를 하냐면 도로공사라는 거는 도로를 흙을 걷어내고 잡석을 깔고 도로를 쭉 깔죠. 그리고 이 그라인더를 밀고 그라인더 위에다가 소위 타마구를 갖다 깔으면 되는 게 도로공사인데 이 나라 땅은 한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나라 땅은 5m를 파도 10m를 파도 지반이라는 게 없어. 지반. 돌이라는 게 없다고. 전부 진흙이 아니야. 5m, 10m 다 진흙. 우리나라 땅은 3m, 2m만 파면 돌이 나오죠. 한국은. 산악국가니까. 그러니까 이미 돌 자체가 기초공사가 잘 돼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잡석만 한번 깔고 시멘트하고 이렇게 해서 그라인더로 밀고 그냥 그 다음에 타마구를 깔으면 되는데 아스팔트를 깔으면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무진장 손해를 보죠. 박 대통령이 그러죠. 정주영 회장, 이번에 태국 가서 달러를 벌러 나갔다고 하더니 손해를 많이 봤다면서요? 그러니까 솔직히 너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또 딴 데 가서 그 돈을 좀 벌어오셔. 이 박 대통령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월남에 이제 캄란만으로 진출합니다. 캄란이라는 데는 미국의 군수물자가 도착한 첫 번째 항구죠. 여기서 미군 기지의 이 준설공사, 소위 이제 항구 준설공사부터 시작해서 미군 기지 그 숙소부터 이런 공사를 하죠. 정주영 회장이 월남에 도착했을 때 월남 정부로부터 인바이트 받지 못했습니다. 초대장을 못 받았어요. 월남의 토목공사에 정식으로 참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진의 조중훈 회장이 참여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정식으로 인바이트장을 받았습니다. 야, 못 받았어요. 나도 그거 못 받았던 사람 최근에 알았어. 호주에서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선배님이 월남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해. 내가 정주영 회장 크레딧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양반 부인이 월남 사람인데 월남의 그 장관집 딸입니다. 자기 마누라가 얘기하죠. 크레딧을 했다는 정주영 회장한테. 현대건설은 우리가 보증한다. 그 얘기를 작년에 들었어. 작년에. 인바이트를 못 받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캄란만에서 이렇게 공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어디로 이동했냐면 메콩강에 삼각주가 있는데 삼각주 델타가 있죠. 델타에 그 미군 애들이 사계 청소를 해야 돼. 그 무슨 말이냐면 삼각주에 갈대밭이 있어요. 갈대밭이 갈대 3m야. 3m인데 구정 무렵 되면 월남애들도 구정을 세죠. 신정을 안 세요. 구정세. 구정 대공세라는 게 있다고. 우리 어렸을 때 신문에 맨날 나. 구정 대공세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베트공들이 갈대밭에 숨어 있다가 구정 일주일 전부터 총 박격포를 무진장 쏴야 되는 거야. 미군 애들한테 대해서. 그게 거기 가면 전사예요. 그래서 이 갈대밭을 다 변해든지 불을 질러버려야 돼. 근데 그게 뭐 몇천 평 이런 게 아니라고. 막 몇십만 평이지. 그리고 그걸 변한 다음에 거기다 준설선 기지를 만들어야 돼. 미군 기지를. 외국계 회사들이 거기다 다 죽었습니다. 다. 박격포 막 때리는 바람에. 베트공에도 숨어 있다가. 그래가지고 월남의 그 미군 소장이 다 도망가니까 결국은 정주영이 너 와라. 너 해라 그랬더니 못한다 그랬어. 죽을 것 같으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겠지만 수류탄이 2방만 떠야죠. 온 산이 흔들릴 정도인데 박격포를 하루에 막 1000발, 2000발씩 쏴대봐. 이건 귀가 먹는다고. 천하의 정주영이 떨었다는 거야. 난 이건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총을 딱 뽑으면서 네가 안 하면 내가 죽여버린다. 미군 소장이. 정주영 회장이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하자. 그래서 들어갔어. 했어. 거기서 했다고. 자기도 태어나서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무서워 본 적이 없다. 근데 했어요. 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많이 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국하고 월남에서 건설 토목 경험을 쌓은 정주영 회장은 1967년도쯤 되죠.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하죠.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부릅니다. 밤 10시에 정주영 회장 좀 들어오라다. 정주영 회장이 밤 10시에 청와대로 들어가죠.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지도를 딱 놓고 빨간 사인펜을 두고 줄을 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한테 물어. 이게 뭡니까? 우리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내가 독일 가서 보니까 독일의 아우토반을 보고 왔는데 우리가 이걸 빨리 만들어야 민족의 대동맥 이걸 빨리 만들어야 물자의 수송이 원활하다. 그냥 현지에 가서 다 봤단 말이에요. 이 아우토반을 순찰하다가 그 중간에 내리거든요. 대통령이. 내려가지고 그 아우토반의 그 시그널 페인 소위 모든 아우토반 통제 장치를 다 보거든. 그럼 물어본단 말이에요. 옆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당시 고속도로를 총책임지고 나중에 장관은 재정부 장관에서 독일 사람. 그 사람 다 물어보거든. 물어보고 나서 이걸 꼭 만들어야 되겠구나 말이에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그 빨간색 사인펜을 친 걸 정주영 회장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통과하는 429km의 서울 부산 간의 거리를 고속도로로 올라가는데 당신이 건설 토목 전문가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둘이서 밤중에 회의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박 대통령이 정 회장 당신은 막걸리도 잘 먹고 체력도 세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구간을 맡아라. 그거 어디냐. 충북 영동의 당제터널입니다. 당제터널에서 우리가 23명이가 죽었죠. 결국 거기서 23명이 죽었어. 안방이 통째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 다음에 서울에서 오산까지 제일 이 중요한 구간을 현대건설이 맡았죠. 서울 오산, 그 다음에 충북 영동의 당제터널 구간. 자, 그렇게 해서 공사를 구간별로 쪼개갖고 나눠서 그걸 끝냈죠. 정주영 회장은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할 때는 현장에서 야잔침대를 갖고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영동고속도로 현장이 이러고 나타났습니다. 이 바지를 보세요. 이 번거지 쓴 거하고. 이게 누가 대기업의 사장이고 대기업 회장이라고 보겠습니까? 이렇게 지휘를 한 겁니다, 이 양반이. 자, 그렇게 해서 돈을 넣은 박정희 대통령은 어느 날 이제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 선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선박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렵죠. 그러니까 물어보죠.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 그 기술자가 그러죠. 뭐 부력이 어떻고 뭐 무지하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 그러니까 정주행에다 이렇게 얘기해. 배라는 거는 배 위에다가 저 아파트 하나 짓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 위에다 아파트 하나 짓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혼다 자동차가 말이죠. 혼다가 오토바이를 만들다가 자동차를 만들 때 자기가 자동차를 만든다고 그랬어. 선언했어.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물어봤어. 이게 기계공학과 나오고 있는 애들. 야, 자동차하고 오토바이하고 틀리냐? 절대 틀립니다. 자동차는 아무나 매일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토바이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랬더니 내가 생각할 때는 오토바이 2대를 놓고 새 파이프로 연결한 다음에 지붕을 씌우면 그게 자동차 같은데 그게 아닌 거야? 기계공학 박사가 절대 아니다는 거야. 이게 뭐 공랭식, 순행식 뭐 복잡하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냐? 안 됩니다. 이런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2년 내에 내가 자동차를 만들게. 내가 직접 만든다. 너희들은 안 한다니까. 만드는데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프랑스에서 열리는 F1 그랑프리에 출전을 해가지고 1등을 할게. 만약에 1등을 못하고 이걸 자동차를 못 만들면 내가 회장 간줄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고. 만들어서 F1에 가서 1등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혼다입니다. 혼다가 이런 말 합니다. 자기 밑에 공학 박사 출신들 수많은 기술자들한테 학교에서 배운 머리, 학교두라고 합니다. 학교도. 학교에서 배운 머리는 안 된다. 이론에 너무 얽매여서. 정주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라는 거는 쇠판 위에다가 아파트나 호텔 하나 짓는 게 배 아니냐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결국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영국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갔을 때 이 사람 주머니에 뭐가 있었냐면은 울산 앞바다의 허허벌판에 백사장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대통령의 무슨 뭐 신임장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내 김윤규 현대화산 사장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할게요. 김윤규 사장이 나한테 이제, 내가 형님 그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나랑 같이 갔잖아. 자세히 얘기해봐. 그랬더니, 갑자기 런던을 가더니 윤규야 그러더래요. 네. 여기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어디냐? 그랬더니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그리로 가자. 그 갔대요. 그들이 갑자기 옥스퍼드 대학을 막 혼자서 막 잔디밭을 걸어가더래. 그들이 한 바퀴 딱 돌더니 이러더래. 됐다. 그들이 버클레이 은행을 가자는 거야. 그래서 갔대. 그래서 이제 여기 은행장님을 만났는데, 은행장님이 저 현대건설에서 정주행 회장이고 저는 뭐 김윤규 뭐 이사입니다. 뭐 어쩌고 그러고 돈을 500만 달러를 빌리기 위해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주행 회장 뭐라 하냐면, 내가 방금 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선학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김윤규가 들었을 때는 분명히 잔디밭을 한 바퀴 돌고 나온 게 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영국이라는 교육 시스템에서 무슨 아무나 무슨 박사학위를 주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당신이 어떻게 박사를 땄을 때 500원짜리 지폐를 딱 꺼내면서 거기에 거북선이 그려지는 걸 보여주면서, 이게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건데 내가 바로 이거 갖고 지금 박사학위 땄습니다. 이걸 보여주니까 그쪽에서 그냥 5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냐고 바로 박사학위 줍니다. 이러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어쨌거나 이 대단한 배심의 사나이는 이 버클레이 은행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나한테 500만 달러를 꽂으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울산에 가서 배를 만드는 도크 공사를 먼저 시작을 해서 도구가 완성이 되면 다시 당신한테 와서 돈을 좀 더 빌려 갖고 가서 거기에 가서 배를 한 척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강도도 아니고 이상한 거지.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지금 도구도 없이 허허벌판에 백사장 많고 배를 진다는데 그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만큼 자신 있으면 당신한테 배를 짓겠다고 발주를 하는 그 발주 계약서만 하나 가져오면 나 당신한테 500만 달러 빌려주겠다 했어. 바로 그 길로 그리스의 리바노스를 찾아가죠. 리바노스가 누구냐면 제클린 케네디의 두 번째 남편인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있죠. 오나시스가 말이에요. 오나시스가 원래 거지야, 사실. 원래 리바노스가 그리스 최대 부자예요. 근데 그 오나시스가 그 집에 장가를 간 거지. 장가를 갔어. 그래서 사위가 됐어. 근데 오나시스가 워낙 상제가 뭐가 있는 사람이라 더 큰 부자가 됐는데, 그 리바노스를 찾아가. 그 리바노스한테 그 얘기를 해. 백사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다 앞으로 조선소를 만들 건데 네가 나한테 배를 하나
발주한다는 계약서만 하나 사인해주면 요걸 내 가지고 버클레이 은행장한테 가면 그 사람이 500만 달러를 빌려줄 거고 요걸 다시 갖고 와서 울산에 와서 요거를 갖고 도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은행장 가서 500만 또 빌려서 여기서 배를 만들어서 널 주겠다. 참 말도 안 되는데 리바노스가 뭐라 하냐면 나중에 이제 얘기입니다. 리바노스가 정주영 회장의 말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이 사람은 뭔가 큰 일을 할 사람이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의 여유겠죠. 그리스 최대의 재벌인 리바노스가 사람을 한두 번 부려받겠습니까? 그 밑에 직원이 몇만 명 있으니까. 정주영 회장을 이 사람의 인간의 크기를 본 거죠, 스케일을. 그래서 계약서 사인해주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온 거죠. 봐라. 내 드디어 사인 갖고 받았다. 보니까 이게 세계적인 선박왕인 리바노스의 사인이야. 보니까 조회해봤더니 가짜다, 진짜야. 분명히 발주를 했어, 거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안 빌려줄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할 수 없이 500만 달러를 내가 이놈한테 띄엄먹히는 항의 때도 항상 빌려줘야 돼. 젠틀맨십이 있으니까 빌려준 거야. 갖고 왔어. 그래서 이제 배를 맺는 거죠. 사실은 그 과정에 이게 한 번에 성공한 게 아니라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기운이 맥이 풀려갖고 어깨에 축 처져갖고 왔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오라 그러더래요. 어떻게 되냐 했더니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당신이 나하고 같이 경부고속도로를 한 그 사람 맞냐? 당신이 월남전에서 박격포가 터지는 데서 메콩강 델타 공사를 한 그 사람이 맞냐? 당신이 단양 시멘트를 만들면서 밤중에 뛰어내려서 그 새벽에 거기 쳐들어간 그 사람 맞냐? 그 정주영이가 당신이 아니라면 내가 당신하고 이제 뭐 끝났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거기서 나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나보다 2살 아래지만 역시 대통령의 꾸짖음을 받고 용기 100배 다시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거야. 하늘이 낸 자예요. 자, 그렇게 해서 현대조선이 완공이 되죠. 오늘날의 현대중공업 세계 1위, 랭킹 2등 삼성중공업, 6등까지 STX까지 하고 있어요. STX도 지금 세계 6등이야.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조선에서는 세계 최대의 강국이죠. 그 바탕을 한마디로 정주영 회장이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자, 현대조선이 이렇게 해서 남의 돈 빌려가지고 이렇게 거창하게 배를 만든 겁니다. 이어서 오늘 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입니다. 73년인데 우리나라 오일 쇼크가 터져요. 그 오일 쇼크 터질 때 그때 제가 기억에 생생합니다. 제가 신촌에 살았는데 이화대학교 앞에부터 신촌까지의 모든 가로등불을 다 껐습니다. 깜깜해. 거기가 우리 대학교 다닐 때도 이대 애들 좀 꼬셔보려고 거기서 죽치고 있고만 그럴 때 아주 불안성이 났다고 양장전 불이 켜지고 가로등 다 껐어. 그게 오일 쇼크예요. 그 오일 쇼크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야, 나라에 지금 기름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오일을 못 사온다. 장장관 가서 말이야. 사우디에 가서 돈을 좀 달러를 벌어와야 되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돈 벌 수 있는지 가서 연구했고 갔다 왔어. 보고 1. 날이 너무나 더워가지고 일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에 본네트에 계란을 딱 던졌더니 계란이 후라이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더운 데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2. 물이 없습니다. 사막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세멘트를 비빌 것이며 일을 못합니다 말이에요. 그것도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3. 술도 안 팝니다. 이게 이슬람 국가가 돼갖고 술이라는 거 먹으면 그냥 사용시켜버리고 술잔을 들은 손목을 그냥 잘라버립니다. 이거 안 됩니다. 또 여자도 없습니다. 왜 여자 없다는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 나 이 사람. 박정희 대통령이 또 거기에 또 수긍을 했다네. 그래갖고 이제 대통령이 실망한 거예요. 정주영이 뭐라 그래. 정주영이 들어왔어. 이번 네가 한번 갔다 와봐. 정주영이 갔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 거야. 가보니까 낮엔 정말 덥습니다. 60도가 맞습니다, 거기가. 근데 밤이 되니까 일교차가 커가지고 춥습니다, 밤에는. 그러니까 밤에 우리가 관솔불 들고 일하면 됩니다. 석유 손망뱅이에다가 석유는 지천으로 깔렸으니까 불 붙여가지고 우리가 고속도로 공사할 수 있습니다. 좋아. 2번째. 가니까 진짜 물이 없습니다. 근데 바다는 아주 그냥 시퍼런 바닷물이 아주 널렸습니다. 이거를 담수화 장비를 가져와서 담수로 다 바꾸면 됩니다. 좋아. 3번째. 술과 여자가 없으면 술 안 먹어서 돈 굽고 여자 쓸데없는 짓 안에서 돈 굳어서 그 돈이 결국 전부 한국에 송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까지도 우리가 다 긁을 수 있는데 이걸 왜 안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주베일 공사를 떠났어요. 이게
20세기 금세기 사상 가장 최대의 토목공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9억 3천만 달러 공사였죠. 여기에 현대건설이 참여를 했죠. 주베일이란 이 바닷가에 이 전체 길이의 3km의 접안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이 접안시설 외에 각종 부대시설을 다 만들어야죠. 전 세계의 유명한 회사, 건설 다 들어왔죠. 일본의 대성건설 들어왔죠. 일본의 그 대성건설은 참 대단한 회사거든요. 지금은 다 깨졌어. 현대건설한테 상대도 안 되죠. 이 공사의 계약금이 한국은행으로 입금이 됐죠. 그 입금되는 날 우리나라가 한국의 역사상 외환보유고가 가장 많았던 날이 됩니다. 이 금액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 주베일 공사 이걸 다 이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이 다 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우디에서 돈을 벌고 있죠. 그래서 이 양반은 주특기가 뭐냐면 무조건 하자는 거야. 삼성은요, 뛰기 전에 생각해. 현대는 뛰고 나서 생각해. 일본 애들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제 일본 가서 일본 애들하고 현대 얘기하면, 현대그룹은 럭비공 같아서 뛰는 방향을 도저히 모르겠다. 예측이 안 된다. 삼성은 예측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 현대는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하다. 정주영 회장님이 큰일 했죠. 자, 자동차입니다. 1970년대에 포드하고 합작을 했죠, 포드. 포드가 이러죠. 우리가 부품 이용 다 될게. 너네들은 조립만 해라. 정주영 회장이 그러죠. 그렇게 못하겠다. 인건비만 우리 보고 먹으라는 거 아니냐.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냐. 포드가 절대 이렇게 안 된다. 우린 부품 이거 뭐 다 될 테니까 너는 조립만 해라 말이야. 단순 임가공만 해라. 정주영 회장이 계약을 파기해버리죠. 그래서 독자적인 생산에 나섰죠. 포니를 생산했습니다. 이때 이 포니를 생산해서, 포니는 그 엔진은 말이에요. 예, 영국의 조지 텀블이 만들었어요. 조지 텀블이라는 대단한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동차 디자인은 피린팔이란가? 이태리의 그 세계적인 그 디자이너가 했어요. 100만 달러 주고 디자인한 겁니다. 그 당시 돈으로.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에콰도르에 6대를 수출했죠. 에콰도르에 수출한 자동차가 76년에 수출한 게 3년 전까지도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3년 전까지도. 고쳤어. 잘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대를 열었죠. 그 당시에 한국의 자동차가 20만 대밖에 없을 텐데 현대차가 생산한 자동차가 20만 대, 연산. 이 국내 시장은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겨냥해서 이미 만든 거예요. 결국은 후진국인 에콰도르도 진출해가지고 오늘날에는 이때 만든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 4위. GM, 포드, 도요타. 도요타 이제 세계 1등이 돼버렸지만 그 다음에 현대차입니다. 현대기아차.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몇 개국 안 됩니다. 미국, 일본하고 한국, 중국은 요새 자동차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카피 단계에 있죠. 그 다음에 프랑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없을걸요? 없잖아요. 카나다 자동차 못 만들어. 호주도 없어. 어디? 독일. 이렇게 전 세계 10개국도 안 돼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한국이 대단한 겁니다. 이 조그만 콧구멍만한 나라에서 자동차까지 만드는 거. 자, 올림픽을 따라갔을 때 정주영 회장님이 갔습니다. 뭐 외교관들 뭐 해갖고 이제 다 갔어요. 뭐 대한체육회 관계자들 다 갔어요. 올림픽을 우리가 개최할 때 이제 바덴바덴에 가갖고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일본의 나고야하고 서울하고 붙은 거 아닙니까? 정주영 회장이 사장들을 전부 바덴바덴 다 지켜시켰어. 현대기아차 사장이 딱 왔어. 근데 말이야, 아침 6시에 전부 추리닝복 입고 호텔 앞에 집결해. 전부 추리닝복 입고 나옵니다. 딱 서갖고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장미꽃을 하나씩 다 들었어. IOC 위원들이 호텔에서 새벽에 이제 운동하러 조깅하러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씩 이제 IOC 위원을 따라 붙는 겁니다. 아, 위원님, 굿모닝. 같이 뛰는 거야. 오늘 뭐 얼굴이 막 훤해 보이시고, 뭐 건강해 보십니다. 오늘 같이 뛰어. 다 이제 IOC 위원 나올 때마다 하나씩 다 붙는 거야. 그래서 같이 뛰면서 이제 농담하고 그러는 거야. 갈 때 호텔 앞에 딱 가면, 이거 사모님 드십시오. 장미꽃 하나 주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한 달 동안 그걸 했다는 거야. 장미꽃을 들고. 정주영 회장도 다. 이 정주영 회장이 이 장미꽃 작전을 연구한 사람이 정주영 회장. 자, 여기에 지금 세울하고 사마렌치가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영수 서울시장이 길게 좋아 만세 부른 겁니다. 조상호 대한체육회장 지금 좋아서 서서 일어나 박수 친 겁니다. 정주영 회장 앉아있어요. 왜 앉아있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 다 서서 지금 뛰고 있는데 앉아있다고. 내가 물어봤어. 왜 앉아있냐고. 왜 있냐고. 얼마나 좋은데. 뭐라 하냐면, 이거 봐. 이미 세울 하는 순간에 서울은 결정된 거야. 그러면 이게 전 세계 130개국에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게 다 지켜보고 있어. 나고야 때문에. 그러면 이미 다 결정이 된 상황에서
길길이 날뛰면 저걸 보는 일본 국민의 가슴은 어떤 생각이 들겠냐. 우리는 앞으로도 일본하고 합작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일본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다. 가만히 앉아서 그 기쁨을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호텔에 와서 폭탄주를 먹든 말술을 먹든 관계없는데 텔레비 중계할 때는 일본 국민이 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머리가 한 바퀴 더 돌리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올림픽이 서울로 왔죠. 자, 바로 이 무렵에 이병철 회장은 오쿠라 호텔 505호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83년 2월 5일 새벽 6시입니다. 이병철 회장의 손에는 반도체 생산 계획에 대한 보고서가 80페이지짜리가 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그 보고서를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83년 2월 5일 새벽 6시에 반도체 입국을 선언합니다. 오쿠라 호텔에서. 당시에 자기 오쿠라 호텔 가서 물어봤어요. 몇 호실에서 잤냐 말이야. 이병철 회장이. 505라 하더라고. 505 방 보여달랐어. 안 보여주더라고. 삼성그룹 회장 정도니까 안 보여줘. 그거 봤어요, 내가.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VIP 룸이 아니야. 로얄 스위트도 아니야. 일반,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자는 방이다. 난 이병철 회장이 굉장히 좋은 방, 비싼 방에서 잠을 자는 줄 알았어. 굉장히 소탈한 성격이라고 이병철 회장의 친구인 아오키 회장, 오쿠라 호텔 회장 아오키 회장 내가 만났어요. 당시 92세인데 이병철 회장은 굉장히 소탈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당시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은 현금은 2조 원이었습니다. 반도체에 필요한 공사 금액, 설비 장치 금액이 2조 원이었죠. 삼성의 전 재산을 때려 붓고 풀배팅을 한 겁니다. 이 풀배팅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세계 1위가 된 역사의 결단의 순간이죠. 83년 2월 5일. 그 전에 안암 반도체가 반도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안암 반도체는 규모의 경제가 안 됐죠. 반도체는 규모의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큰 규모로 대량으로 싸게 많이 세계 시장을 잡느냐의 싸움이에요. 삼성그룹의 흥망을 걸고 풀배팅을 한 겁니다. 자, 그 이후에 한국의 반도체는 특히 메모리에서는 삼성이 세계 1위, 하이닉스 세계 2위죠. 문제는 하이닉스는 적자라는 데 문제였죠. 그렇지만은 일본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일본은 완전히 깼어. 뭐 샤프 사장이 말이에요. 도시바 사장이 뻑하면 일본의 문해춘추라는 잡지에다가 6개월 단위로 뭐 삼성 타도, 반도체 타도 뭐 그리고 기사를 뻑하면 쓰는데 삼성이 여기 얘기죠. 적어도 1년 동안은 상대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에 쭉. 결국은 일본이 반도체에서 도저히 승산이 없으니까 대만 반도체하고 대만 반도체 4개사, 일본의 샤프 도시바 2개사, 6개사를 합쳐서 엘피다 메모리라는 반도체 회사를 만들었어요. 엘피다 메모리 만들었는데 상대가 안 되죠. 삼성전자한테 상대가 안 돼. 그래서 일본은 반도체하고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 일본은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 기왕 가는 김에 아예 가라앉아 있기를 바란다. 이러고 좀. 84년대 서산 물막이 공사를 할 때입니다. 여기에 트럭으로 잡석을 무진장 갖다 붓어요. 수천 트럭 갖다 붓는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다 떠내려갔죠. 정주행 회장이 이 워터베이라는 이 배인데 이게 유조선입니다. 고물배죠. 스웨덴 건데 이걸 고철로 쓰려고 뜯어서 쓰려고 스웨덴에 사온 겁니다. 이게 울산 앞바다에 있었어요. 근데 잡석을 돌을 아무리 봐도 이게 다 떠내려가 버리니까 이걸 끌고 오라 그러죠. 이게 10만 톤짜리입니다. 끌고 왔습니다. 10만 톤짜리를 끌고 와서 이걸 가라앉히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배를 가라앉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가라앉히니까 그때부터 물살이 이걸 넘지를 못해가지고 여기에 방조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술자들이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 규모가 크니까 10만 톤짜리 배를 가라앉혀야 되는데 아무도 못하니까 정주 회장이 저녁 6시에 해가 어둑어둑하고 겨울이니까 이러죠. 에라 내가 한다 그러죠. 배 위에 올라갑니다. 배 올라가서 진두지휘를 해버렸어요. 이 양반이 뭐 배를 풀지 뭐 알겠습니까? 그러나 지휘관이 용감하면 다 되는 거야. 지휘관이 용기를 갖고 배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미끄러져 떨어져 죽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올라간 겁니다. 결국은 그날 밤에 워터베이를 가라앉힘으로써 물살을 잡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해서 서산에 3천만 평의 논이 생겼고 이 쌀을 저한테도 한 포대 보내왔습니다. 1998년도에 소떼 방북을 했죠. 왜 소떼를 이북에 가져갔을까요? 아버지가 장롱 속에 숨겨둔 소판돈 30원을 훔쳐가지고 달아놨던 데 대한 죄책감이 죽을 때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북에 있는 자기 고향 통천의 농민들 생각하면서 북한에 아버지한테 소 한 마리 값을 제가 훔쳐갖고 왔는데 그 501배로 갚아주겠다. 501배로. 그래서 500배를 갚아주기 위해서 소를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500마리가 아니고 501마리냐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500마리면 500마리, 1000마리면 1000마리, 2000마리, 2000마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501야.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한 마리가 더 붙은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천재. 그 대목에는 천재. 자, 이렇게 해서 정주행 회장님은 자동차, 심지어는 올림픽 유치까지, 반도체까지, 정주행공법, 소산, 방도제, 물마이까지, 501마리의 소태 방법까지 전 인생에 안 해본 일이 없어.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가전산업 하나 가지고 일본의 경영의 신이 됐어. 이 양반은 마쓰시다 고노스케 한 10명 합쳐야 돼. 그래야 정주행 하나를 당할 수 있어. 누가 더 경영의 신입니까? 마쓰시다가 경영의 신입니까? 정주행 회장이 경영의 신이죠. 보령교회 실패는 담담한 마음을 가집시다라는 정주행 회장의 인생관. 보리받지 않는 역발상. 거북선 집회는 역발상과 도전. 기술이 없으면 베낀 것은 현대차, 현대전자. 결국은 이 두 회사는 다 세계적인 회사가 되죠. 장미꽃 한송이라는 이 깜찍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 노회함. 소떼방북으로서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을 갚고 남북 통일에 물꼬를 튼 거죠. 인생은 말이에요. 행동하나 행동. 이 사람은 인생은 행동하는데 무조건 행동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패는 없다. 시련만 있을 뿐이다. 이병철 회장님은 이분은 정말로 이거 한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드렸는데 이분도 뭐 정주행 회장님 못지않게 사업을 했고 사실은 우리 한반도 역사상 일본을 이긴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습니다. 2000년에서 일본 이긴 사람 딱 2명이야. 한 사람은 이순신 장군, 또 한 사람은 이병철.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은 그랬죠. 한 걸음 한 걸음이 보보시 도장, 한 걸음 한 걸음이 테스트다 말이야. 한 걸음 한 사람이 도장이야. 나를 시험하는 무대야.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삼성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보시 도장. 위대한 경영자죠. 이병철 회장은요. 제일모직을 만들어서 와이셔츠를 생산할 때 전 세계 니나리찌, 구찌 와이셔츠 150종 사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입어왔습니다. 한 개씩 입어보고 이 와이셔츠는 어디가 잘못됐고 이 와이셔츠는 어디가 다 자기가 체크해가지고 공장장 불러서 그 150벌의 와이셔츠 주면서 이 와이셔츠는 이 부분을 연구해야 되고 다 지적해서 갖췄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버랜드에 있는 돼지는 새끼를 12마리 낳는다. 일본에 있는 일본 놈이 하는 새끼를 13마리 낳는다. 이 한 마리의 차이가 왜 생기는지 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면 한국은 영원히 일본에게 진다. 에버랜드는 12마리나 새끼, 일본은 13마리. 이 한 마리의 차이를 밝혀내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양반이죠. 뛰기 전에 생각하고 인재를 제일로 생각했어요. 인재. 일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죠. 철저한 사전조사. 철저한 사전조사. 이게 뭐냐면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런던에다가 유럽 삼성 본부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본부를 만들 때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그 본부가 트리코어라는 데 있습니다. 트리코어에 있는데 트리코어에 질레트 면도기 옆에 있는 이 빌딩을 산다. 863억에 샀어요. 이걸 사는데 이걸 사야 될 타당성 조사를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비행장에서 내려서 택시로 이 트리코어에 있는 본사까지 올 때 몇 분? 우리가 체크해보니까 25분이 걸렸어요. 버스로 올 때는 몇 분? 38분 걸렸어요. 지하철로 올 때는 몇 분? 24분 걸렸어요. 그 다음에 걸어서 올 때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서 걸어서 올 때는 1시간 20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본사에서 우리 직원들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 뉴몰든이에요. 거기에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살아. 뉴몰든에서 직원이 여기 출근할 때 택시로는 몇 번, 자가용으로, 혹은 버스로는 몇 번, 지하철로는 몇 번, 이게 다 체크합니다. 이게 소위 인프라죠. 삼성은 여기에 공장을 질 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배후 용수지가 충분히 있는가? 인력 공급은 충분한가? 전기시설 공급은 충분한가? 모자랄 경우에는 한전과 협조가 가능한가? 트리코 지역에 연못이 옆에 있는데 이 연못의 물의 정화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가? 런던 시청이 책임져야 되는가? 전체 조건을 150개 항목으로 다 검토하고 이게 매뉴얼 하돼 있어요. 매뉴얼. 이걸 이병철 시대에 만들었어요. 삼성은 그런 철저한 사전조사가 있기 때문에 실패가 지금 확률이 적죠. 실패는 안 하죠. 이병철 회장은 살아생전에 도쿄 구상이라는 걸 많이 했죠. 동경 구상이죠. 매월 1월 1일 날 동경에 가서 앉아있죠. 테레비를 하루 종일 봅니다. 신년 대담이 많이 벌어집니다. 올해의 경제 진단, 올해의 경제 상황, 이런 대담을 대학 교수나 CEO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담을 하죠. 그 대담을 듣고 일본 경제에 나갈 방향, 세계 경제에 나갈 방향, 한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라는 것을 구상을 하죠. 구상을 하고 난 다음에 각계의 전문가 교수들을 1대1로 불러서 밥을 먹으면서 물어보죠. 그 다음에는 일본의 기업가들을 불러서 또 물어보죠. 기업가들 또 얘기를 해줘.
그 다음에 일본의 저널리스트를 또 부르죠. 경청, 남의 말을 잘 들어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라. 이병철 회장이 자기 집무실에 아들을 데리고 와서 회장자를 넘겨줄 때 붓글씨를 하나 딱 써서 주죠. 그 붓글씨가 뭡니까? 경청, 남의 말을 잘 들어라. 귀담아서 들어라.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귀담아서 들어란 말이에요. 경청을 하라. 이게 삼성의 주특기죠. 제가 삼성 사장들하고 밥을 먹으면 삼성 사장들이 저보다 나이도 많고 나보다 아는 것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홍하상이가 얘기하는 걸 경청합니다. 메모를 하고 거기서 옳고 틀린 건 자기네 가서 다 분석해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삼성 사장들은 그런 게 몸에 배있죠. 메모하는 습관이 몸에 배있습니다. 메모하는 습관이. 이병철 회장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욕조에서 메모를 합니다. 나와서 또 메모를 합니다. 7시 반까지 메모를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팔선, 신라호텔 안에 팔선이라는 중국집이 있어요. 그 주방장이 후석죽인데 주방장은 상무 제일 높은 사람. 어느 날 중국 요리를 먹으러 거기 들어갔는데 종업원들의 발걸음이 둥둥 떠서 다니더라는 거야. 이건희 회장 눈에 봤을 때. 이건희 회장이 롯데호텔하고 인터컨티넨탈하고 똑같은 두 호텔에 중국집에 종업원의 월급표를 조사해서 신라호텔하고 비교해가지고 나한테 올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조사 결과 신라호텔 중국집 8선의 주방장 종업원 월급이 롯데나 인터컨티에 비해서 20%가 적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발이 둥둥 떠서 다니는 거야. 빨리 돈 많이 준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뒷모습만 보고 읽는 게 경영자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당대 100년 내에 그런 경영자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건희라는 사람을 이 인간이 몇 개 항목으로 쪼개질 수 있는가를 쪼개봤더니 496개로 쪼개지더라고요. 개를 길르는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크로프트 애견쇼하고 스위스에서 애견쇼를 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돗개를 세계 애견협회에 최초로 등록시킨 사람입니다. 비단잉어를 한 마리에 1억짜리 비단잉어를 만들려고 연구한 사람이에요. 본인의 취미가 또 승마입니다. 말에 대해서 조예가 깊어요. 국가대표가 말이 없어서 자기 말을 빌려준 적도 있습니다. 골프를 칠 때 골프의 이 어드레스 할 때 이 속도가 몇 킬로인가를 조사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걸 스윙을 할 때 몇 킬로 지나가는 걸 조사했다고. 이렇게 모든 걸 과학적으로 어프로치하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동경에서 사장들을 데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협의를 하러 일본을 갔는데 음식점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을 했는데 딱 들어가서 녹차만 한 잔 딱 먹고 바로 일어났어. 그리고 딴 데로 갔어. 예약도 안 하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자, 저 집으로 들어가자고 갔어. 왜 그랬을까? 예약된 집에 책상 밑에는 도청 장치가 있을 확률이 높다. 이건희 정도는 바로 도청해보지, 일본 애들이. 산업 기밀이 그냥 국가가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기술 개발의 역사가 움직이는데 그거 도청해버리니까 이렇게 이건희 회장은 국민학교를 일본에서 다녔다고. 대학교도 일본에서 다녔고. 역도산이 자기 골프 친구였잖아. 역도산. 프로레슬러가. 아주 복잡 미묘한 여러 과정을 거쳐. 그건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야. 일본 와세다에서 공부를 하면서 일본인이 닌자, 소위 스파이의 역사가 깊고 스파이의 그 조직력, 정보력이 뛰어나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일본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일본이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 못 이겨요. 제가 일본을 150번을 다니면서 지금까지 뭐 요새도 뻑하면 일본 가는데 일본은 만만하지 않죠. 만만하지 않는 애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 것도 절대 아니라니까. 자, 이병철 회장은 이러한 인재 제일 좋은 인재를 뽑는다. 똑똑한 애들을. 그리고 인재에 권한을 준다 말이에요. 삼성은 과장이 움직이는 회사야, 과장이. 자, 정경 회장님은 뛰고 나서 생각하라. 뛰면서 생각하라. 럭비공이다, 럭비공. 어디를 뛸 줄 몰라, 이 양반은. 퍼지 경영이죠, 이런 거 보고. 이게 퍼지야, 퍼지. 세탁기도 퍼지 세탁기가 있잖아. 이 퍼지 경영이라, 이건 종잡을 수가 없어. 일본 놈들이 예측이 불가능해. 이게 정경 회장님의 철학이죠. 정경 회장님의 마지막 한마디. 이봐, 해보기나 했어? 아침에 새벽에 순찰 나가다 새벽 4시에 순찰을 나가는데 폭우가 막 쏟아지더래. 저 옥포조선. 앞이 잘 안 보여. 앞에 안 보이는데 바위줄이 동아줄처럼 이렇게 뱀똥아리처럼 틀고 있는 걸 못 본 거야. 그래서 그걸 그냥 타고 넘다가 집차가 찌그러졌어. 근데 재수없게 밑에가 바닷가 낭떠러지. 떨어져 30m 안으로. 집차가 꼬르륵 하고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죽었어. 근데 그 양반은 그 와중에서도 참 머리가 좋다. 창문을 조금씩 열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열면 안 되죠. 머리 조금씩 열어갖고 가라앉게 뜨게 만들어야지, 이게. 조금씩 연 다음에 물이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차 문짝을 발로 밀고선 자기가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허벅다리가 굵으니까. 우리는 그게 안 되지, 우리는. 수영 쳐서 위에 올라갔더니 옥포조선에 보초조선에서 서갖고 졸고 있더래. 이봐!
밧줄 던져! 그랬더니 위에서 그래. 안 보이지? 비 폭우가 오고 밤 새벽 내 깜깜해요. 이봐! 나 회장이야! 밧줄 던져! 그 동아리 밧줄! 뭐라고? 밧줄 던지라고 이 병신아! 요건 병신밖에 못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목소리 많이 들어본 사람이거든. 응? 그래서 밧줄을 던져서 끌어올렸어. 쪼르르 젖어있으니까 비를 맞아야 되는 줄 알았지. 빠진 걸 모르고. 근데 자기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날이 더워서 내가 조금 수영 한번 하고 왔다고 말이야. 얘 아주 담대한 사람이, 담대한. 김용규나 김재수 이런 사람들이 새벽 5시 반에 출근해야 되는데 어느 날 피곤해서 5시 50분에 나왔더니 젊은 놈이 웬 잠이 그렇게 많냐. 5시 50분 출근했는데. 제가 중국 북경 현대차 공장을 취재할 때 북경공항에 내렸더니 에쿠스가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접 잘해주네 현대는.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그래요. 이 에쿠스가 보통 에쿠스가 아닙니다. 에쿠스가 임마 현대가 만든 게 에쿠스지 뭐 보통 에쿠스가 있고 뭐 일반 특별 에쿠스가 있냐? 딱 그랬더니 이거 정정 회장님 전용차입니다. 딱 그러더라고. 정정 회장 전용차 타봤습니다. 근데 전용차 무지하게 검사해. 되게 검사해. 내가 에쿠스 중에서도 그게 뭐 이그제트 퓨처 이런 클래스가 아니야. 제일 일반 클래스에 나온. 어쨌든 정정 회장님은 근검절약에 대가죠. 반찬을 이렇게 쭉 해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콩나물을 붙여갖고 이제 밥을 먹었는데 밑에 깨가고 참기름이 조금 접시에 묻었어. 근데 이걸 그냥 개수대에 넣고 씻으면 바로 정정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져. 거기다 밥 한 숟갈을 놔가지고 그걸 마저 비벼서 먹고 그다음에 씻어야 되는 게 정정 회장이죠. 밥을 먹다가 밥알이 땅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땅 바닥 식당에서 공구리 바닥에 그걸 주워서 먹어. 몸에 좋다고. 몸에 좋아서 먹겠어요? 그처럼 쌀 한 톨에 대한 그 정신이 뛰어난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시간만 좀 더 있으면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해장국 사건 들어오면 다 뒤집어질 텐데. 그만하지. 나도 먹고 살아요. 자, 오늘 그 정주영, 이병철 두 분 회장님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면 매월